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일명 킹달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각 자국 통화 가치 방어에 나서곤 있지만 달러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데요. 달러 강세가 결국 전 세계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공포감이 커져 있는 금융시장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강달러, 강달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달러 말고는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감세 정책 발표가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리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영국이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 정도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민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국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오늘 한 70조 원에 이르는 이제 감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감세를 하려면 정부가 이제 차입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제 IMF에서 이제 반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렇게 돈을 푸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감세라는 거는 부자한테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평등을 더 확대할 거다, 야기할 거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돈을 푼다고 하니까 엇박자는 이게 뭐냐라는 이제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까라는 이제 이런 또 회의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BOE가 영란은행이 이제 개입을 해서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근데 평가를 해보면 이건 지금 현재 영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워낙 이제 시장 심리가 취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조그만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반응을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걸 영국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 IMF의 구제 금융을 갈 거냐라는 건 저는 그건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니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영국은 파운드는 일단 기축통화입니다. 네.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기축통화랑은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일본, 그리고 ECB,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미국 연준하고 언제든지 통화 수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방어책들, 대응책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상시 체결국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통화 수합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영남은행은 언제든지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연준으로부터 통화 수합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국이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IMF에 가서 돈을 빌리고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질문이 IMF 갈 거냐 안 갈 거냐? IMF의 손을 빌릴지도 궁금하고 지금 엇박자 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제 생각에 저는 영국 정부가 감세한 거 굉장히 수긍이 가요. 감세 그래요? 정책 지금 엇박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감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이 9월 말 이제 재산세 내는 거고 세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자율은 올라가고 지금 고민 중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영국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2.25예요 지금. 근데 선물 시장에서 그게 내년 한 1년 안에
4%가 더 오른다고 해요. 저기서 예, 지금 더 저기서 올라갈 4%가 것이다. 더 오른다고 그러고 11월 달에 있는 이제 그 중앙은행 회의에서 아마도 1% 이상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슈퍼 자이언트 스텝 1.25% 인상할 것이라고 하고 스텝까지도. 네. 지금 영국 포함해서 유럽 전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위기, 에너지 가격이 엄청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수급의 문제도 있고 에너지가 그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뭐 두 자릿수 이제 뭐 치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장례식도 치렀고 여왕 지금 국가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수상도 왔고 하니까 좀 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아마도 감세 카드를 꺼낸 것 꺼냈다. 같은데 그러니까 IMF 쪽에서는 이거는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너무 균형이 안 맞는다 방향성이 해가지고, 다르다. 네, 네. 방향이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러면 또 그런 뭐 얘기를 한 부익부 거예요, 빈익빈 쪽으로 또 쏠릴 수 있다 해가지고 막은 건데 일정 부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 카드를 꺼냈는지 꺼냈는지는. 지금 뭐 바보도 아니고 네. 그들이 이 시기에서 왜 네. 꺼냈는지 이해가 가는데 네. 제가 보기에 영국의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쪽이 굉장히 지금 제일 먼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부동산, 영국의 부동산. 네. 부동산이 이제 지금 금리 이렇게 치솟고 있으니까 주담대 막겠다 그러고 뭐 HSBC도 그렇고 여러 영국의 민간은행, 중앙은행도 주담대 이제 상당 기간 앞으로 막겠다. 담보대출 못하게 하겠다 하고 하니까 지금 한 15% 20%가 벌써 하락을 했어요. 유럽에 그 국내에서도 대체 투자, 실물 투자 그 중에서도 유럽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연기금 포함해서 네.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유럽은 미국과 달리 LTV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LTV 국내에도 있죠. 네네. 여기도 그렇죠. LTV 커버넌트라고 해가지고 65%를 영국은 잡고 있어요. 유럽과 영국은 65%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콜이 들어오고 더 그걸 채워넣어야 돼.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락을 하니까 시가가 15% 20% 하락을 하니까 예. LTV는 올라가고 LTV 코버넌트 약속에 의해서 그걸 채워넣어야 채워넣어야 되는데 될 지금 것도 현재 생기네요. 리파이낸싱이 안 됩니다. 굉장히 막혀 있고 주담대 막아놓고 있다 그러고 미국 뭐 금융권에서 영국의 금융권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조화시켜 가지고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엑시스를 하느냐 등등으로 지금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럽이 굉장히 특히 유럽의 부동산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이 아마 뭐 지금 IMF 말씀해 주셨는데 뭐 수합도 체결돼 있고 미국하고 IMF까지 가서 손을 벌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네. 부동산 문제가 문제를 아주 키울 수 있는 있다.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있지만 뭐 IMF의 구제 금융 도움을 받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큰 나라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영국에 관한 뉴스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6월 달에 이제 9.4%,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이제 10% 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8월 달도 거의 9.9%니까 10%로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쪽에 G7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이제 취임하면서 뭐 새로운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라든가 그렇죠. 에너지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겠다. 영국만 하더라도 유럽 대륙하고 좀 브렉시트 이후에 동떨어져 있으면서 네. 뭐 에너지 수급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생필품에 대한 공급이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최근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100bp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3.2%였다가 4.2%까지 올랐거든요. 1%포인트가 오른 예,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기간, 엄청 큰 짧은 거죠. 기간 동안 큰 건데 예. 아마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런 그 감세 정책과 관련돼서 예. 그 국제 이제 재정 아무래도 확보해야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란은행에서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달에는 이제 그 기준금리를 1.25% 포인트나 올릴 거라는 거를 사전 이제 반영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사실 재정 정책하고 지금 그 통화 정책이 통화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네. 지금 상황이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IMF에서 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아마 이러한 그 유로 이제 파운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와의 그 환율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 파운드 절하 속도가 빠르거든요. 맞아요. 올해 이제 1월 달만 하더라도 사실 그 파운드 대비 이제 달러의 1.36달러 정도 됐던 것이 네. 지금 한 1.07달러니까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상당히 절하폭이 이제 거의 뭐 페라티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1대1 등가에 가까워지고 그런 있어요. 상황에서 점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사실 유럽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그렇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상대적 달러 가치 가치를, 비율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지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달러에 대해서 파운드가 그렇게 급속하게 절하가 되면서 결국 달러 인덱스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높은데 더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강달러 거예요. 기조가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가 이제 상당히 급속하게 절하되면 이제 물가 상승률도 각국의 그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달러 수업하는 게 용이하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외환 보유고가 1,083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IMF가 뭐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달러만 강하고 다른 통화들은 다 약세죠 최근에.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엇박자를 나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좀 엇박자를 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지만 일본도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엔화도 뭐 워낙 지금 약세를 크게 보이고 오랜 기간 또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개입을 좀 했어요. 원 엔화를 좀 하락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통화 정책은 거기도 완화적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도 그렇죠. 있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데 달러는 또 매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기도 좀 비슷한 국면으로 봐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남은 마이너스 금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가냐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일본 물가가 2%를 넘어섰어요. 2.7%, 2.8%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전망을 보면 예. 내년 물가 상승률은 1.4%, 1.3%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렇게 갈 거라는 그러니까 2%를 넘었을 거라는 이제 이런 그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은행이 BOJ가 지난 20년 뭐 이상 끌어온 디플레이션 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차단하겠다, 끊어놓어버리겠다. 끊어놓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구로다 총재가. 네네. 이게 이제 또 특히나 201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뭐 아베노믹스하고 돈을 막 풀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곧 바로 다시 또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2%를 넘어갔지만 안심을 못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좀 용인하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거겠네요. 계속 이제 뭐 0% 네. 인플레이션 왔기 때문에 좀 예. 올려야 되는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일본의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회복이 미약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이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악순환이 선순환, 돌죠. 예, 네, 이게 다시 돼야 물가를 되는데 상승을 시키고 일본은 이런 지금 것들이. 물가가 올라오지만 임금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일본은 이제 가장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일본의 그 정부 부채가 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GDP 대비 한 260% 네.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이자만 내는 것만 해도 1년에 GDP 한 8%가 이자로 나가는. 이자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예. 정부에 대한 엄청난 재정 부담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는 약세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엔화 약세를 뭐 계속 막겠다라는 게보다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가는 것만 좀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장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개입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일본은행의 그 긴축 기조가 아까 완화 기조가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긴축을 안 하고 환율 상승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그게 그 이제 구로다 총재께서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이분이 뭐 확실하게 일단은 좀 물가를 금리는? 올려고 네. 금리는 낮출 낮추겠다. 거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일본이 통화 정책 기조를 변형하지 않는 이상은 약세로 갈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은
과거처럼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주요국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로 이제 같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렇게 공조를 해서 이렇게 달러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하고 완전히 좀 이해관계가 다른 다르니까.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엔화는 계속 좀 약세 기조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완화 정책을 가겠지만 뭐 일시적인 이제 과도한 변동성만 이렇게 완화시키는 뭐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수위 보여집니다. 조절만 적당히 그렇죠. 하겠다라는 예. 거겠군요. 정 교수님 어떤가요? 사실 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뭐 중간 중간에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달러를 좀 매도하는 뭐 그런 포지션을 가겠다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일본이 한 30년 굉장히 어려웠죠. 네, 뭐 지금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그렇죠. 쓰죠. 지금도 어렵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일본의 수입 구조를 보면 일본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나. 수출보다는 자본 수입이에요. 네네. 외국에 막대한 부를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 투자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본 수지가 무역 수지를 앞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통화 정책에 그닥 그렇게 민감하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도 국내 우리 일본 국민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왔고. 일본의 스타일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네, 환경상.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그 N고 현상, N저 현상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물가도 계속 낮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니까 올라갈까? 물가가 어느 정도 네. 올라와 있고 네. 그러니까 그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주변국들까지도 모든 통화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왜 이자를 그 기준금리를 안 해요? 기준금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국채 거기에 나가는 이자 부담이 일본은 사실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노령화가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된 네.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연기금들, 은행권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국채에는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국민들의 연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한 부담이죠. 이자 뭐 1%가 아니라 기준금리 0.5%, 0.1%만 올려도 국채금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 따라가지고 뭐 기준금리를 따라서 덩달아서 올리고. 올리는 거는 그거는 지양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생각을 엔저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하고 있는 예,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라는 어느 거네요. 임계점까지 갈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자기네들은 뭐 그동안 놔두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거고 그런 측면이 엔저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용인하겠다라는 게 일본의 기조라고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 네. 서 교수님 사실 지금 일본 얘기하면서 엇박자 얘기했는데 우리 주변에 또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도 사실 최근에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약세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또 그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과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위안화 약세까지 이제 겹치니까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중국 경제가 안 좋죠. 일단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급격하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원인을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무역 수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출 최근에 관서청에서 나온 중국 자료죠. 예. 보게 되면 당초에는 올해 8월에 한 12.8% 정도 수출 증가율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지금 7%밖에 안 됐거든요. 훨씬 떨어졌군요.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이제 그러네, 기대치 못한 미흡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게 사실 위안화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그 긴축을 이렇게 하지 않는 스탠스를 보였죠. 중앙은행에서. 네. 인민은행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자율을 네.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긴축보다는 이제 완화 쪽에 가까운 스타일을 이제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위안화가 떨어질 그러니까 달러 대비 이제 평가 절상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그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세 개 국가의 그 달러 대비 그 자국 통화에 대한 평가 절하율을 보게 네, 되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예. 중국이 가장 절하율이 낮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네요. 중국이 한 12% 정도 떨어졌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예. 일본의 절반 그 수준밖에 우리나라 안 되네요. 17%고 일본이 20%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 적어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계속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닌가요? 일본은 지금 초저금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면서 긴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저 정도로 달러 대비 막아냈다는 지금 거예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저 정도 떨어진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긴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 정도 떨어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그냥 우리에 비해서는 양호한 거죠. 근데 저희는 우리는 긴축 지난해 긴축도 8월부터 지나게 네. 갑작스럽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을 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떨어진 거. 지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예. 연초부터 1월 연초부터고요. 달부터 데이터인데 최근 이제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최근은 이제 더 빨라요.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보면 가장 이제 높게 달러에 대해서 최근이라는 이제 게 자국 잭슨 통화 홀 미팅 이후. 절하가 심한 상황이거든요. 8월 말 이후니까 그러다 한 달 보니까 정도네요.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우리가 더 급한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를 이제 중앙에서 이제 통제를 그렇죠. 하고 끌고 가죠. 그다음에 달러도 이제 시장 죄송합니다. 자국 통화의 그 위안에 가치도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시장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 연동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통제가 연동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중국이 비록 이제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그 자국 통화의 그 가치가 달러 대비 지금 7.5위안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중국 시진핑이 연임 대관식 전까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주식 대량으로 매각하지 말라 자제력까지 여러 가지 떨어지는. 그런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만 어느 정도 유증되고 급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네.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 중국 경제 괜찮아요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의 절하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 특히 지금 1월부터 해도 좀 상당히 컸는데 최근 한 달이 컸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괜찮아요를 여쭤볼 게 아니라 우리 괜찮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경제는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심리도 좀 들어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 우리 경제가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좀 빨리 절하된 거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적인 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가 굉장히 이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랑 가장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연결되어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가지고 와서 수출을 해서 생산하는 국가고 또 중국 마켓이 우리한테 가장 큰 수출 국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굉장히 안 좋게 가면 우리도 우리는 이제 영향을 직격탄을 받죠. 받을 수밖에 예. 없고요. 또 여러 다른 나라, 일본이나 뭐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내수 시장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갈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우리도 영향을 그렇죠. 이제 받는 우리도 거죠. 영향을 받겠죠.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아마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금리 인상을 좀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보면 내수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거다. 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받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그리고 좀 시장에서 기대 심리 좀 뭐랄까 기대 심리가 좀 쏠리는 경향도 있어요. 가수요가 앞으로 이제 달러가 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가수요가 생기고 뭐 수출 기업들이 그 들어온 달러를 시장에서 안 풀고 그냥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뭐 당장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좀 어떤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대외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신 게 아까 두 분이서 말씀 주신 그 원화의 약세가 좀 강했던 부분이 좀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달러만 지금 뭐 저희가 왜 속칭 뭐 킹이라는 지금 단어를 붙여서 킹 달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혼자 공고하게 서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증상 계획 원래 있었다가 그거를 또 철회하는 상황들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증상 계획을 접은 것 같긴 한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수출이 조금 어려워지죠. 수출이 많이. 가격 경쟁력이 애플에서 예. 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중국 제일 큰 수출 시장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또 가격 경쟁력이 줄어드니까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는 건데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갔다가 2주를 있다 왔어요, 뉴욕에. 아, 예. 네, 그래서 뉴욕에 그 월가에 있는 한 6개 운용사들을 방문해 가지고 같이 뭐 회의도 하고 네. 좀 분위기를 듣고 왔는데 예. 제가 느낀 바로는요. 미국 그 9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쪽 분위기는 미국도 뭐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테지만 한동안 오래 갈 테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세션이 오더라도 마일드한 리세션이 왔다 갈 것이다. 침체가 약한 오더라도. 감기, 약한 감기 정도가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분위기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그게 9월 중순인가요? 9월 중순 제가 그 이유는 여기 있으니까 네네. 제가 9월 중순까지 FOMC 전이었겠네요. FOMC 전후 바로 직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주택 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주택 경기가 미국에 해가지고 뭐 블룸버그도 S&P도 그렇고 뭐 그런 거를 0.1%가 빠졌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10몇 년 만에 처음이다. 그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특히 그 레지던셜 하우스라고 하죠. 그냥 네. 주택, 그냥 일반인들이 멀티 패밀리 말고 네. 지금 자기네들이 잡는 통계 한두 군데 운용사가 잡은 게 아니라 대충 통계 잡은 거로만 한 400만 호에서 500만 호가 부족하대요. 아직도 수요가.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공급이 수요를 못 못 따라간다. 네. 여러 가지 수요를 이유가 못 있는데 따라가네. 인구 네.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뭐 투자가 덜 됐고 인프라가 확충이 덜 됐고 해가지고 어쨌든 수요를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공급이. 그렇기 예. 때문에 특히 투자 시장, 기관 투자자 시장에서는 홈빌더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쪽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그거는 지금도 아주 뭐 여러 가지 섹터 중에 네.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경기는 앞으로 식지 않을 것이다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건설 경기랑도 같이 맞물려 있겠네요. 맞물려 있죠. 원자재 뭐 등등 다 맞물려 그렇겠죠. 있는데 그 주택 경기라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그 지표입니다. 네. 그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근데 그게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거 봐가지고는 아직은 아직 그들이 네. 예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미국 그 연준이 그렇게 하키시하게 매파적으로 막 나가는 이유가 다른 나라 다 주저앉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다 하고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누울 자리를 튼튼하다.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이거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그만한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큰 보폭으로 뛰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더 많이. 네. 근데 사실 지금 서 교수님 사실 그렇잖아요. 다 약세잖아요. 미국만 빼고 달러만 빼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침체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과연 미국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미국이 이제 그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는데 네네. 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뭐 차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전 고점 대비 이제 그 30% 이상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IT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MS라든지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14를 이제 중국에서 증상 계획을 철회하는 만큼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외에서 진출한 그 뭐 아시아 국가 등의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예. 현재 공장 중 현지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현지 뭐 위안화로 이제 매출을 실적을 잡아서 본국에 이제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달러로 환산할 때 그게 상당히 이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그러다 달러가 보니까 강하니까.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가격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또 수요가 줄잖아요.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나쁠 전망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미국의 그 IT 기업들 주가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사실은 본국에서 어떤 기업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미국의 2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나왔지 뭐 않습니까? 기술적 경기 0.6%인가요? 침체다라는 얘기를 그러다 하잖아요. 보면은 미국 경기가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어떨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연속 역성장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제 기술적인 기술 경기 침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미국 뭐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왔다고 네. 해서 이게 침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겠지만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 워낙 좋습니다. 뭐 어젠가 발표된 그 실업 청구 건수도 네. 보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전히 이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구직자 2명당 일자리가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한 명당 두 자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고를 수 거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주택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이 지표로 보는 것처럼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소비가 크죠,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네. 이제 내수 시장인 거죠. 내수에서의 그래서 소비. 네.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가 나쁘게 가면 미국도 나쁘게 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미국은 원래 그 미국의 대학에 가보면 국제 경제학이 그렇게 뭐 사람들 인기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국제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나라만 보면 해도 되기 충분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라만 보면 충분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수출 기업한테 물론 안 좋지만 뭐 GDP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뭐 30% 40%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도 미국이 그래도 제일 타격을 적게 받는 국가일 거다. 그렇게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은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하지만 미국도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뭐 침체와 함께 또 같이 통화 가치의 하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 교수님 최근에 우리 시장 국내 주식 시장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연저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2140선까지 떨어졌으니까 2200 깨진 지는 좀 됐고 이제 2140선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뭐 대응책을 찾겠다라면서 뭐 증환펀드 증시의 안정을 좀 꾀하겠다라면서 증환펀드라든지 뭐 공매도 금지 이런 카드들을 좀 지금 꺼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손을 일단 넣었는데 과연 꺼낼지는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네, 꺼낼지는 모르는데 논의하고. 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꺼내는 건 좋은데 꺼냈을 때 이 카드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요. 예. 아니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안 꺼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한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 대세 난류 흐름이 한류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데 찬 공기니까. 조금 중간 중간에 울돌목이니 뭐 그런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늦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흐름을 있죠. 그럴 수 있죠. 빠져나가는 자금에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수 있죠. 증환기금 지난 그 2020년 3월에 조성했던 거요. 팬데믹 코로나 때. 때문에. 예. 네, 팬데믹 그때 때. 조성했던 게 10조 뭐 그 정도 되죠. 10몇 조 되는 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총 전체가 코스피 시총이 한 1,7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안 되죠. 1%가 안 되죠. 1%가 안 되죠. 1%안 근데 그때 되는 안 지금으로 썼어요. 네. 안 썼어요. 쓰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때는 시장이 바로 정말 반등을 말도 안 했죠. 되는 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안 썼는데 네. 그거 글쎄 심리적인 효과 어느 정도 있을 테고 그 외국 외인들이 이제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속도를 늦춘다 하는 거지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지금 또 증환기금 가지고 안 된다. 공매도를 막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기금을 조성하는 거하고 제도를 뭐 이렇다고 갑자기 정부가 나서가지고 스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외국에 특히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영국이 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에 엇박자가 나가지고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의 이 주식 시장을 대하는 여기에 굉장히 신뢰 저하를 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소 교수님? 우리는 공매도는 또 한번 전면 금지했다가 지금 풀었거든요. 일단 정부가 이제 증시가 부진하니까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뭐 빠르게는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증환시장 안정펀드는 10조 한 7천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예. 뭐 규모를 가지고 이제 증시를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는 어렵겠죠. 단기간에 일단 심리적 효과 때문에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게 지금 국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한 5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하는 투입했어요. 거,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일단 한 2조 원 정도는 바이백, 네. 그러니까 국채 상환 조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3조 원 정도는 국채 매입을 이제 순수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는데 네. 지금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국채 금리 상승률이 한 55bp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물하고 그다음에 3년물 지금 한 4.45%, 4.44%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높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국채 금리 가장 급등한 나라 1등 영국, 2등 한국, 3등 이탈리아. 우리 2등이에요? 예. 미국이 한 40bp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보수 정권, 연합 정권이 집권하면서 감세 정책도 얘기하면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국채 금리 올랐다고 보면 영국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좀 오버슈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좀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우리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뭐 한 3.5%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두 번 이제 우리가 빅스텝을 간다 네. 해서 3.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3.5에 비해서는 4.5%면 1%포인트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시장에서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국채금리가 반응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보는 거죠. 기준금리가 3.5라고 그렇죠. 예측을 했을 때 예. 지금 국채금리가 4.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네. 3%대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국채금리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채 이렇게 금리 높게 주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돈 빼서 국채 여기 쪽으로 넣죠. 투자하는 게 네. 낫다 이 생각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33%에서 30%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것도 이미 이제 많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또 방증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정부가 이제 국채 시장 안정화하는 조치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우리가 공매도를 이제 2020년 3월달 중에 이제 그 코로나19 위기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네. 한좀 전면 금지를 금지했잖아요.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공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논쟁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긴 얘기지만 특히 개인 어쨌든 투자자들이, 예. 심리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같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예종, 그러니까 일시 금지 정도 한번 고려해 봄직한 게 어떻겠냐, 그건 제좀 조심스러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만도 한 카드다. 예. 어떠세요, 의원님? 글쎄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이 주식이 빠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인 긴축이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금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빠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증환펀드를 만들고 공매도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증환펀드에서 돈을 10조씩 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그냥 나가기 좋게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그런 우리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만 보더라도 이게 2010년 이후에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한 3번 정도에서 한 6년 이상을 금지시킨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그걸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게 공매도가 오히려 유동성을 악화를 시키고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지시킨 게. 그렇죠, 금지시킨 금지시킨 게. 게. 그리고 가격 방어를 했나를 봤더니 한 최대 5일 정도 하고 5일 지나니까 효과가 없더라. 가격 방어가 안 되더라.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조치를 해서 가격 방어가 되고 이게 뭐 변동성을 완화시키면 긍정적인 계속 효과가 하겠죠. 있으면, 근데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전 세계적인 긴축통하고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기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예, 있었다. 지금 사실 뭐 환율 상황들이 워낙 심상치 않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도 뭐 환율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스탠스예요. 근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건지 우리가 걱정을, 왜냐면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라우마든 뭐든 간에 겁은 나거든요.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대응해야죠. 근데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예, 정부가 뭐 지금 걱정이니까 큰일 났다 할 수는 위기를 없는 조장하기는 거고. 어려울 거고. 아니 사실 그 외환 보유고 자체는 영국에 지금 4배 이상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좀 적게 가지고 1,000억 불 정도, 네, 우리가 1,083억 4,000억 불 넘게 정도. 가지고 네. 있으니까 꽤 많아요.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지금 우려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빠져나갈까 달러가 그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 우려하는데 과거에 지금 뭐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이가 있고 뭐 한국이 금리가 더 낮고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았다. 지금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환율 문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또 무역 수지 계속 몇 달째 계속 적자예요. 적자예요. 예.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적자가 벌어졌던 경우도 없고 또 지금 경상수지도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큰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그럼 처방하려고 그러면은 좀 느리게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좀 우리도 한미 간 그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면은 올려야 되는데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더 많이 빨리 올려야 자이언트나 되는데 울트라나 크게 그거 크게 가야 못 하고 되는데. 있어요. 우리는 왜? 부채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 그 금리 굉장히 인상은 발목을 어떻게 잡고 하겠습니까?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싱글 팩터가 아니라 멀티 디멘셔널 팩터들이 쭉 놓여 있어 가지고 그 정점에 이제 달러가 얼마나 빠져나가느냐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굉장히 할 수가 지금은 예. 단순 계산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는데 네. 포커판에서 판돈 안 타고 뭐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끝까지 오히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고 더 빨리 털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액만으로는 전혀.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죠. 플랜 B, 뭐 지금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플랜 준비는 B도 있어야 생각을 됩니다. 하고 플랜 C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저렇게 될 경우 차근차근 준비와 대비를 시나리오별 그래야죠.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들, 그렇죠. 대비해야죠. 연기금들 맞아요. 대비해야 됩니다. 서 교수님, 사실 지금 외환 보유액 뭐 4천억 달러 지금 영국보다 4배 수준이고 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빨리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월, 11월 두 번의 금통위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뭐 일단 인상하는 건 맞는 거고요. 제 생각은 이제 뭐 빅스텝 2번 중에 한 번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미니멈. 들고요. 근데 이제 흥미있는 거는 뭐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그 한미 금리 차가 1% 포인트 이상 나게 되면은 그 환율 상승률이 이제 8.4% 포인트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8.4% 정도 이제 환율이 올랐다 이런 보고서도 오른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절하가 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네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내외 금리 차가 지금 한 75bp 정도 상당 되는데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75bp. 10월, 11월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1월, 12월 있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제 한 4.5 정도를 보고 있고 우리는 한 3.5라고 보면 뭐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한 1% 포인트 이상은 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는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에 둔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적극적인 긴축 기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게 이제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통화 당국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율 급등하는 문제, 요 문제에 좀 집중해서 상당히 제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이런 그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대외에 관련된 부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외화 유동성 자금 이렇게 만기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대외 그 채무 대외 부채 어떤 비중이죠. 그것도 한 40% 정도 약간 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율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외환 시장의 불안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해서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더 정책이 큰 비용을 치러야 오히려 될 더 수도 큰 있겠군요. 비용을 치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환시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미국과의 내금리 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거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두 번의 금통위는 어떻게 예, 해야 저도 될까요? 뭐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일단 그 과거에는 이제 그 금리 역전이 됐을 때도 돈이 빠져나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세 근데 번의 이제, 역전. 예, 세 번의 역전 네. 기간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외국인의 채권 투자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그 내외 금리 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커뮤니케이션을 약간 이제 뭐랄까 조금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0.25씩 올릴 거다, 연말은 3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갑자기 올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다시 뭐 25로 올린다 그러면 통화정책 더 신뢰성이 완전히 이제 네.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정책의 빅스텝이겠네요. 신뢰성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빅스텝으로 이번에는 빅스텝을 가고 다음에는 뭐 25로 올리더라도 해서 한 번은 갈 거다. 한 번은 갈 거다. 그래서 연말에 한 3.25 정도 가고 내년 초에도 뭐 그 대외 여건을 보고 또 미국 연준 속도를 보면 네.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계부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가 이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고소득자나 뭐 이렇게 상당히 자산이 탄탄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한 10%가 안 되는 취약계층들. 빈곤층, 예, 네, 그렇죠. 다중채무자. 고령층, 다중채무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되 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라 같은 거시 정책으로 할 게 아니라 미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쪽을 어떻게 좀 보완해주는 방법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속칭 킹달러라고 불리는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 한국은행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민 위원, 정사면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